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5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네, 꾸벅. 금요일에 고정 코너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 비겁한 무력한 이런 나라서 너무 미안해. 지난 2020년 2월 3일 생후 8개월의 아이가 입양을 갑니다. 8개월 동안 위탁을 했던 위탁모 신 씨는 화목한 가정으로 입양을 가 다행이라며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양 254일 후인 2020년 10월 13일 아이는 3번의 심정지 끝에 차디찬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하고 얼굴부터 몸 전체가 멍투성이었던 아이는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응급실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분명한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숨지고 난 후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아이의 입양 가기 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정인이.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을 알게 됐고 아이를 학대한 양부모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분노하고 강한 처벌과 법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인이 사건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좀 좋은 보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준 팀장님, 이번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그 민얼련에서도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한 적이 있던데요. 보통 이런 아동학대 보도는 좀 양상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게 뭐 아동학대 보도에만 한정지어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냥 단순 사실 전달하는 보도들이 엄청나게 많다. 스트레이트. 네. 네. 그런 보도들에서 그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다까지만 취재를 하는 거죠. 그게 뭐 모두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진실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가 진짜 문제였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노력이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보도에서도. 그리고 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얼마나 잔인한 이 범죄 행위가 있었는가. 네. 이게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도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 보도를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잔인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라고 떠드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하고 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보도들이 없고 대부분 보면 뭐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들, 네. 자극적인 내용들, 뭐 범죄 범행에 뭐 어떤 도구가 쓰였고 네. 어떻게 범행을 했고 이런 류의 것들만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류의 보도들이 굉장히 다수고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 뭐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보호감찰기관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짚어주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얘기하시니까 저도 떠오른 게 작년에 제가 민얼련에서 봤던 아동학대 관련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그때도 언론들이 그 아이가 그 오랜 시간 가방에 감금되어 있다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만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맞습니다. 그 가방이라는 거에 많이 몰입해가지고 그거를 제목으로 뽑아내는 경우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두고 봤을 때 이런 뭐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동준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만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끝나고 지금 뭐 여러 커뮤니티나 단체 등에서 입양 부모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달라고 진정서를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보내기도 했고 아동학대 신고법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2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청원 수가요. 이렇게 지금 많은 뭐 사회적으로 공분을 하고 많은 뭐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보도는 당연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오늘 아라주 뉴플리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동준 팀장님이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 막상 또 좋은 보도를 찾긴 어려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슈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처음에. 네. 왜냐면 이런 보도들을 다루는 언론이 좋은 보도를 내는 경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네. 선정적으로 흔히 말하는 클릭이 될 것 같은 것들로만 보도를 하고, 이후에 이 해결을 촉구하는 보도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어려웠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언론이 단순히 뭔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가 될 것 같은, 팔릴 것 같은 아이템이나 팔릴 것 같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앞서서 언급한 그 아동학대 범죄들 중에서도 친부모가 아닌 경우들, 네, 뭐 양육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들, 가해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들에 초점을 맞춰서 내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통 계모 뭐 이런 그렇죠, 단어를 네. 써서 많이 보도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좋은 보도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 전달하는 거나 네. 뭐 이 학대 아동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나 혹은 이런 식의 편견을 조장하는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지간한 뭐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보도들 이런 거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휘발성 높은 보도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임동준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좀 살짝 언급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아동학대 문제 관련해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보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저는 이게 뭐 단순히 아동학대 범죄에 국한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큰 틀에서는 앞서도 말했지만 결국 진실을 추구하는 보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떠드는 게 진실이 아니듯이 배경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그러니까 뭐 경찰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건지 아니면 뭐 보호센터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생긴 건지 혹은 더 크게 봤을 때에는 감독을 하는 역할이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 다 책임을 전가해서 생긴 건지 뭐 이런 식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좋은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네. 단순하게 뭐 이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런 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아까 뭐 방금 얘기했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이 사건에서의 책임 주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되짚어 보면서 근원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보도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좋은 보도들을 찾아보려고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임동준 팀장님이 이에 부합하는 좋은 보도들 오늘의 아라주 뉴플리를 소개해 주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나왔던 보도고 하나는 이번 사건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나온 어떤 인터뷰 기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좀 오늘의 아라주 뉴플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보도는 KBS의 보도 하나와 SBS의 인터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KBS 보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낸 2020년 8월달 보도였어요. 네. 제목이 아동학대 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의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사례들이 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집계를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해자는 어떤 형을 받았고 네. 실제로 이 재학대가 벌어진 케이스 얼마나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숫자적으로 분석을 해본 보도였어요.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기사화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 독자들에게 전달해줬다 이거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연령별로 피해 아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사망한 이 학대 아동들의 비율은 또 연령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
학대 유형들, 네. 어떤 학대가 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뭐 정서적 학대, 그렇죠. 물리적 네. 학대 이런 거요. 네, 그래서 가해자별로도 학대 유형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한 보도였는데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다 끌어모아서 진실을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사실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한 보도였어요. 이 네. 보도가. 그래서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 네. 그리고 보도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네,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비춰졌던 부분인데 이 아동학대 문제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와 신고 그렇죠. 의무가 없는 사람이 갈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고 의무자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네. 그리고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초중고교 직원, 네. 그리고 유치원 교직원 강사, 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그리고 의료인 뭐 이렇게 네. 24개 직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번 사안에서도 신고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교직원이었던 분들도 계셨고 네. 그리고 의사였던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중간에 3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한 번의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인이었거든요. 부모의 네, 지인. 네, 양부모의 지인이었죠. 양부모의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누가 신고를 하는지 네. 따져봤더니 근데 보통 이번 사건에서도 3번의 아동학대 관련 그 신고가 있었는데 2번은 선생님들이 네. 보고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보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에서 신고를 맞습니다. 하는 케이스였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병원이나 선생님, 교직원 같은 신고 의무자들의 비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높을 거라고 우리가 흔히 네.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실제 수치를 따져봤더니 비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신고한 케이스가 72.7%였습니다. 그러니까 17 이상은 네.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경우는 27.3%에 그쳤다라는 게 이제 KBS 분석 결과였는데요. 네. 사실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결과는 아동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꽤 비중이 높았습니다. 퍼센트로 그래요? 따지면 13.5%가 본인이 신고한 경우였어요. 근데 네.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미취학 아동들도 다 아동학대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네. 아동 본인이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이 정서 체계가 갖춰진 네. 이 아동들이 신고를 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 비율이 높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면에 가려져 있는 다른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이 분석 케이스들이 저는 데이터로만 뽑아놨지만 이걸 가지고 추가로 여러 가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어제자 한겨레의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네. 그 의료기관에서 왜 아동학대에 관련된 신고가 제대로 많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네. 대한 거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풀어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안이 알려진 게 1월 달에 알려졌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원인들을 찾아가는 보도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 네. 뭐 그 인터뷰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있다라는 네. 겁니다. 이 의료계에서 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근데 이 절차가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신고를 하고 이후의 것까지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여건이 있어서 신고율이 낮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보도였는데 그런 지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신고 유형별 비율에서 의료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퍼센테이지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이 수치상으로 순서를 냈을 때 못 네. 들어오거든요. 이런 수치들을 분석한 결과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네. 사실 제가 하나 더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는 학대 이후에 재학대가 벌어지는 케이스들을 분석한 거였어요. 학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아동이 다시 뭐 그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죠. 했을 때 다시 아동 학대가 네. 발생하는 경우. 재학대가 벌어진 경우들을 살펴봤더니 재학대가 벌어진 비율이 거의 10.4%였습니다. 열의 한 건은 재학대가 벌어진 거예요. 1차 학대 이후에 다시 또 학대가 벌어진 케이스죠. 근데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보통 누가 가장 비율이 높나요? 그거를 좀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학대 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와 네, 네. 관련된 내용인데 궁금합니다. 이것도 KBS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수치를 내봤더니 부모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네. 76.9%였습니다. 열중 네. 일곱. 그리고 친인척이 있었고 대리 양육자가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낮아지는데 대리 양육자의 비율이 15.9%였고 친인척은 4.5%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타가
뭐 혹은 파악이 안 되거나 네. 타인이거나 하는 케이스가 2.7%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17 이상은 부모에게서 벌어진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재학대가 벌어지는 비중이 10.4%였는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학대가 벌어졌을 때가 있고 똑같은 학대가 또다시 벌어졌을 때에 흔히 말하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가를 따져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고발 처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KBS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 학대 가해자를 놓고 고소고발 처리가 된 비중을 봤더니 32.5%였어요. 열의 셋 정도?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재학대를 한 게 확인이 되면은 가중처벌이 되는. 그렇죠. 형사 고소고발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재학대 가해자들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를 확인해 봤더니 37%였어요.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사법적인 그 판단에서도 이 재학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데이터인 거죠. 네, 사법적인 문제에서도 뭔가 이 재학대가 일어났을 때 뭔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거를 KBS에서 좀 짚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KBS 이 보도는 7년의 아동학대 기록에 대한 보도는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전체를 쭉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8개의 시리즈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한 그 구체적인 내용도 다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8월 달의 보도였고 이제 2021년 보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SBS의 인터뷰 기사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SBS가 이제 김예원 변호사라고 해서 네. 피아동의 변호를 맡았던 네. 변호사를 인터뷰한 건데요. 그리고 이 김예원 변호사가 아동학대 피해자들 편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공익 변호사인가 그렇죠, 봐요. 네. 이분과 같이 이 문제를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인터뷰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직시분리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두 가지의 방점을 찍어서 이제 인터뷰가 나간 건데. 네. 근데 이게 실은 앞에서 좀 두 가지 정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게 김예원 변호사 관련해서 같이 인터뷰 진행한 기사가 좀 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기사여서 임동준 팀장님이 가져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방금 얘기하신 법 제도 개선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 국회에서 계속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입법안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인터뷰 기사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예원 변호사가 비판한 지점이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정 하한선을 올리는 형태로 지금 법 개정을 준비 중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하한선을 올린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법정 하한선이라는 거는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형량. 가장 적게 받는 형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정 하한선은 3년이다. 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면 못해도 3년 이상의 범죄를 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3년 이상, 뭐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법정 하한선인데 법정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요. 그렇죠. 네. 근데 김예원 변호사가 이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실제로 지금 학대치사, 이 정윤희 사건과 관련된 학대치사 범죄의 경우에는 법정 상한선, 그러니까 하한선 말고 가장 위에 상한선이 이미 끝까지 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네. 상한선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었을 때 궁금한 거는 아동학대 저질렀을 때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1년 막 이렇게 생을 살고 나오는 거면은 하한선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곧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 법원에서 형량을 판단할 때 법에서 정해진 그 선에 맞춰서 이 딱 사이에서 결정을 딱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한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더 가중처벌이 되고 더 센 형벌을 받게 되니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예원 변호사 같은 경우 어떤 지점을 우려한 거냐면 하한선이 높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도 높은 형을
결정을 할 때에는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무기징역을 결정하는 것과 징역 1년을 결정할 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좀 그러니까 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증거들, 이 사람 진짜 무기징역에 해당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 증거들이 있어야지 형이 가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징역 1년 이런 거는 증거가 없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형량에 맞는 증거들을 굉장히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하한선이 올라갈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증거들을 더 법정에서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증거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김여희 변호사가 주장하는 건 하한선을 올리는 처분은 결과적으로는 무죄 비중을 높이는 악영향을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가해자 측에서도 본인들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렇죠. 강력하게 더 주장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한선을 올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양형 기준을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법정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이 형량을 결정을 할까를 따져보면은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형을 더 추가할 만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뭔가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던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형을 가하고 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던가 혹은 뭐 이 외에 참작할 사안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형을 낮추고 이런 게 이제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을 손봐서 실제로 이 범죄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범죄면 형량을 더 가할 수 있게 해서 왜냐하면 법정 상한선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에서 형량을 더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양형 기준에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법정 하한선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도에서 김여희 변호사가 예시를 들었던 게 장애인 성폭력 특별법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후에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유관 단체들에서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법정 하한선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걸로는 눈에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걸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법정 하한선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김예원 변호사가 이런 법안을 내놓지 말고 제가 살짝 읽었을 때는 차라리 저를 국회로 불러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이제 답답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양형 기준에 관한 거 말고도 다른 또 방향 모색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게 있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즉시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즉시분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즉시분리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2차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신고가 1차로 들어오고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이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가해자를 무조건 분리시켜 놓는다. 당장 분리시켜 놓는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냥 두 번 학대를 받은 걸로 신고가 됐으면 일단 피해 아동하고 가해자하고 분리시켜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더 폭력이 우리가 못 보는 사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근데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일단 지금 2차 신고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또 그래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걸 기준으로 뭐 두 번 신고가 됐을 때인지 아니면 경찰과 이 보호센터에서 신고를 한 케이스로 이렇게 1회 1회인지 이런 것조차 일단 기준이 없고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형태로 즉시분리의 기준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즉시분리가 악용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서 양육권을 위해서 뭐 이거 뭐 실제로 벌어진 케이스들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문 앞에 가서 집에 이제 문 앞에 가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녹취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고를 한다던가 해서 이 두 번 신고가 되면 어쨌거나 즉시분리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한다던가 혹은 이런 류의 악용이 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요인은 이 즉시분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이런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보호센터나 쉼터가 수용 인원이 실제로 이 신고되는 것과 인원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즉시분리가 돼서 수용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소년범들이 소년 재판 받고서 가는 시설들이나 혹은 가출 청소년들 쉼터 있잖아요. 네.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당연히. 뭐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피해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분리 자체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 학대받은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싶은 곳 혹은 뭐 집에서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보다는 이 자기 방 안에 책상 밑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쉼터에 가거나 혹은 다른 곳에 시설에 갔을 경우에 거기서 적응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맞더라도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순히 2번 신고가 되면은 무조건 즉시 분리한다라고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즉시 분리는 분명히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걸 잘 따져가면서 해야지 필요한 거지. 이런 식의 단순히 기계적인 즉시 분리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인터뷰에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법을 무턱대고 바꾸는 문제들에 네.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얘기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KBS 앞에서 설명한 KBS 보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굉장히 졸속으로 대책이 나오고 졸속 입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KBS가 만든 표에서 보면은 2013년 8월에 7곡 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요. 같은 해 10월에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흔히 불렀던 이서연 사건이라는 건데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2014년 2월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범정부 대책으로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럼 큰 범죄들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또 일어났어요. 초등생 감금하고 학대하고 탈출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2016년 3월에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순이에요. 큰 사건이 그러면 나면 그럼 작년에는 없었느냐?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앞서서 얘기한 천안 9세 아동 사망 사건도 있었고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도 있었어요. 이러고 나서 정부가 또 2020년 7월에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또 내놨거든요. 그리고 7월에 내놨는데 10월에 정인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졸속으로 입법을 처리한다던가 대책을 내놓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을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법을 바꾸거나 뭔가 이 대책을 내세우기 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법을 빨리빨리 바꾸는 것의 문제는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럼 또 문제가 반복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정부나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를 어떻게 했는가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정부나 정치권이 압박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졸속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여론의 공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여론의 공분을 만들어내는 건 언론이잖아요. 사실 저는 언론이 그런 공분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뀐다라고 보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이 사건 하나에 분노하게끔만 보도를 쓰잖아요. 이렇게 잔인한 학대가 있었다.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났다라고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났으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보도를 써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정말 열에 하나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분노 여론이 생기면 정치권과 정부는 그거에 눈치를 맞춰서 졸속 대책과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뭐 정치권의 무능 혹은 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뭐 이런 것만 비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언론이 전반적으로 볼 줄 모르는 시각과 선정적인 보도들이 이런 곳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좋은 보도를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KBS의 아동학대 7년의 기록, 그리고 SBS의 인터뷰 기사, 학대 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이게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요. 이번 이야기에서 좀 나가면서 하나 연결 지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SBS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아동의 얼굴 그리고 이름을 공개했어요. 이렇게 정인이라는 이름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로 우리가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대받은 아동의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네, 뭐 이름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얼굴 공개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름을 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저는 일단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굳이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언론 보도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저는 피해자 이름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는 더더욱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미 너무 엉망인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라면 저는 피해자 이름을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원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언론 상황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 입장에서 분명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단순히 뭐 지금 사법 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공개를 해서 가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름을 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뭐 양가적인 부분이 다 있다라고 보지만 결론은 딱 하나거든요. 이름도 그렇고 얼굴 공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저는 어떤 식의 네이밍을 해도 사실 문제를 해결했는가가 1차적으로 봐야 될 요소고, 그 이후에 이름을 붙이는 문제는 차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BS가 얼굴을 공개한 게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BS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SBS가 네, 뭐 보도에서 나왔지만 네. 피해 이 사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본인들도 네.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방송을 보고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좋은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론 지형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 피해 사례들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얼마나 맞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보도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던가, 기존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범죄에서 얼마나 잔인한 범죄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로만 초점을 맞추는 보도들, 그게 양산이 됐고, 사실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거는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아동학대잖아요. 근데 아동학대 범죄는 굉장히 다양한 범죄들이 있거든요. 정서적인 학대도 있을 거고, 또 성적인 학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임으로 해서 네. 방치해 놓는 것도 학대의 범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태는 물리적인 학대에만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범죄에 마치 물리적인 학대가 없으면은 다른 학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게끔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좀 초점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학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미 너무 엉망인 언론 지형에서 사진이 공개되고 나니까 또 물리적인 오히려 폭력에 그거를 대해서만 소비하는 형식으로만. 네, 그래서 지금 임동준 팀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는 뭐 SBS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10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후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냥 자극적 소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에게 상처만 준 걸 알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파. 한 방울 한 방울 너의 눈물 적시던. 타인의 고통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네, 제목이 타인의 고통이에요. 네, 가사 자체가 뭐 짧게만 읽어드리면 뭐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 뭐 비겁한, 무력한 이런 나라서 너무 미안해라는 가사가 있는데, 사실 근래 이 앨범 듣다가
비슷한 내용들이나 생각들이 좀 떠올라서 이 곡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챌린지도 많이 하고 뭐 여론의 공론화도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저는 그게 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챌린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챌린지는 정이나 미안해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의 다른 아이의 또 이름이 붙어서 또 다른 챌린지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근데 뭐 일단 사안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는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고 아마도 생각이 있고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제 좀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언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이 분노가 그런 보도들에게로 좀 관심을 옮겨가서 그 보도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돌아보고 좀 총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서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최소화시키려면 어떤 지점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알고 많은 시민들이 입양 부모를 향해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어떤 부실한 관리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버린 이 아이를 떠올리면서 침통한 마음으로 같은 어른임에도 지켜주지 못했고 너무 늦게 알고 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과를 전하는데요. 뭐 결코 잊지 말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 알려진 이름, 그 정인이를 기억하면서 동준 팀장님 말대로 더는 이 사건이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언론이 문제를 짚고 좀 대안을 모색해주는 기사들이 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알아줘 유플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